카타르시스라도 그 느껴본달까? 그 종이 위에 그냥 자필로 김정일을 비판하고 체제 비판하는 그런 시를 좀 썼지. 근데 그걸 써보니까 글이 잘 되더라고. 쓰고 싶은 걸, 거짓말 아닌 걸 쓰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 작가 도명학입니다. 남쪽에 온 지 이제 좀 꽤 됐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이제 한 18년, 19년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해가 그때 43살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형편이 좀 좋았고 성인이 돼서는 형편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했는데, 제 출신 자체가 아버지도 간부였고 어머니는 또 의사였지. 북한에서 핵심 계층에 속했고 뭐 그 훗날에 뭐 여러 가지 고초도 많이 겪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기 힘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원래 북한도 의무적으로 남자는 다 군대를 가야 되지. 그런데 그게 예외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그 당시에는 그 대학 갈 대상에 한해서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에 가고 말았는데, 뭐 정작에 대학교 가서는 이거 안 가기도 잘했다 싶었지. 북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은 기본상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망이 작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문학을 전공했고, 훗날에 이제 시인이었어요. 저는 시를 쓰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회사에도 다니고 시도 쓰고 뭐 공부도 하고. 북한 체제 문학이라는 게 선전 문학이니까 김일성 뭐 김정일 뭐 그 김부자에 대한 그 우상화 기여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체제 그 충성을 그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 뭐 대개 다 그런 거죠. 물론 생활적인 작품 내용들도 좀 있지만은 그냥 극히 적고 그냥 그런 거죠. 북한 문학이라는 게. 그 북한 문학을 하시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처절하게 느꼈던 때가 199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그 대량 아사가 발생하던 그 시절을 고난이 행군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 고난이 행군 시기라고 부르는데, 그때의 절정에 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또 좀 달라지긴 했지. 그게 뭐냐면 1989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 91년 이전 소련이 붕괴되기까지, 그러면서 그때까지 드팀없는 신념처럼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앞날이 없다, 허구다, 이런 데까지는 다 됐지. 그렇지만 아직 북한 체제는 건재하게 살아있고,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때부터도 많이 어려웠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가뜩이 공산권으로부터 이제 경제 교류하던 것도 다 끊어지고 하니까 뭐 그때부터 공장들도 점점 뭐 생산을 못하기 시작하고 하다가 이제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 그런데도 여전히 그 당국에서 요구하는 작품은 변하는 것이 없는데 계속 요구하는 건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글쓰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쓰지도 못했어요. 써져야 써지지. 거짓말도 웬간할 때 거짓말이 나오지, 거짓말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짓말도 어느 정도의 뭐 건덕지가 있어야 그 거짓말 하는데, 특히 거짓 글을 쓴다는 게 큰 정말 고역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기 싫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또 써야 되니까 그냥 뭐 몇 편 끄적끄적 거리는 정도로 그냥 연상 유지하고 나부터도 굶어 죽을 형편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생계가 걱정이고, 때의 그 괴로움, 생활상 괴로움에 더해서 작가적 양심과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고민, 심각한 자체 모순에 빠진 그 나의 운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죠. 글쓰기 힘들어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서 작가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 죽어야 하는 곳이 바로 북한이지. 탈북을 하시게 된 계기가? 그거 역시도 탈북하게 된 것도 결국 그 연장선상인데,
결국은 쓰고 싶은 글을 쓰면 죽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디다 쏟아놓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발표는 꿈도 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카타르시스를라도 그 느껴본달까? 그 종이 위에 그냥 자필로 김정일 비판하고 체제 비판하는 그런 시를 좀 썼지. 근데 그걸 써보니까 글이 잘 되더라고. 쓰고 싶은 걸 거짓말 아닌 걸 쓰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배고프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소리를 한다면 덜 괴롭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덜 고통스러울 거다. 근데 이거는 배고파도 배부른 척 하는 글을 써야 되고 하니까 그 고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 글을 썼는데 나 스스로가 흡족해서 흐뭇해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거 사고를 쳤지. 그 가지고 있은 게 사고를 쳤는데 아주 가까운 친형처럼 따르는 사진작가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좀 외국에 좀 친척도 있어가지고 돈도 좀 꽤 벌고, 그때 당신 또 사진작가들이 여기저기서 사진 찍어주면 돈도 좀 버는 때였어요. 좀 여러 가지 뭐 밥도 사주는 거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 재미나는 곳에 이제 호랑이 나타난다고 그것도 같이 앉으면 또 이게 뜻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을 욕해대고 체제를 욕해대고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한탄도 하고 뭐 같은 지성인으로서 아주 통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게 보이부 임무를 받은 스파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스파인 줄 모르고 제 할 소리 다 떠들었지. 거기다 그 글까지 보여줬어. 그 글까지 보여주니까 그게 보이부에 그냥 들어간 거지. 보이부에 들어가서 그 어느 날 잡혔어요. 이거 왜 날 잡아가지? 그래, 영문도 모르게 잡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비밀은 우리 둘만 아는데, 근데 잡힌 것도 둘이 동시에 잡혔어. 그러니까 더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위장인 거지. 그 스파이의 그 정체를 숨겨주느라고, 그러느라고 일부러 연극을 한 거예요. 둘을 같이 체포한 거예요. 그 둘을 같이 체포해서 따로 갈라놓고 또 이 조사를 하는 건 또 원래 어느 나라에서나 그 좀 원칙이잖아요. 그 공범을 한 곳에다 놓고 조사를 안 하지. 그러니까 나는 잡힌 다음에 그 사람의 행처를 알 수가 없지. 또 어디서 이게 조사를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조사를 받는데 그 죄는 북한은 들어서 알지만 뭐 그 정도면 죽어야지 뭐. 빼도 박도 못하지. 증거가 다 있는데. 글도 있지. 거기다 만년필처럼 생긴 녹음기 가지고 나하고 그저 이런저런 별 험악한 얘기 한 거 다 녹음 잡아서 갖다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증거가 이렇게 싹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죽었다 했지. 근데 뭐 나는 당장 데려가서 뭐 때려 죽이는가 했지, 총으로 쏘든. 근데 죽이지는 않고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를 오래 받았어요. 그것도 감옥을 옮겨 다니면서 또 여기가 한 곳에 또 몇 달 있다 또 그다음 또 딴 데 데려가고 그래.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취급하는 거지, 결국은. 정치범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비밀리에 취급한단 말이죠. 일반 범죄하고 달라서.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뭐 이래저래 죽이지 않고 뭐 거의 3년 가까이 조사만 받다가 나중엔 해명이 돼서 결국은 나왔는데, 나오게 된 걸 그 이야기를 하자면 기가 막혀요. 살아나올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현재 그 얘기를 장편 소설로 쓰고 있는데 맥이라고 하는 잡지에 연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스파이가 나 대신 들어가 죽었어요. 내가 대신 살아나왔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하늘이 도왔다고 봐야죠. 살아나오게 된 결정적 동기는 당시 김정일이 그 보이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 형편을 김정일이 아니까 어려운 거. 김정일이 뭐라 했냐면 배고픈 사람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올 리는 없다. 지금 나라 형편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함부로 반동 취급하지 말라. 마구 잡아들이지 말고 적을 만들지 말라. 그러려면 다 적이다. 그래가지고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 용납이 됐어요. 웬만해서는 뭐 잡아다 죽이지 않았어요. 잡아서 혼내기는 했지만 웬만한 소리는 또 못 들은 척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다 적을 만들어 놓으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낀 거지. 그 중에 이제 단서가 달린 게 뭐냐면 보이부 내부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 9번 발언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7번, 9번 발언은 안 된다. 그런데 그 정식 북한의 어느 체계도 법전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번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정치범 중에서도 7번은 김일성을 의미하고 9번은 김정일을 의미하더라고. 그래서 그 7, 9번 사건이라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의도에 관계없이 김일성, 김정일을 지명 공격할 때는 형태만 갖추면 테러로 간주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라 해도 상대방의 속을 떠보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을 꼭 찍어서 욕하면 도로 걸리는 거예요. 녹음 있잖아요. 그 녹음 파일을 이제 들어보니까 아주 운 좋았다고 봐야지. 둘 대화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언 속에는 김일성, 김정일이란 말이 단 한마디도 그 녹음이 잡힌 게 없었어요. 대신 그 스파이가 얘기한 거는 100번도 넘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도에 관계없이 형태를 갖춘 테러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제 수사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 술 먹이고 돈 주고 꼬세 가지고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유도해서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계속 유도. 그러나 이 본인이 본심이 아니었다 이건. 그냥 좀 도와주고 친하게 지내고 하지 마지 못해. 체면에 못 여겨서 그냥 이렇게 한 거다. 이런 거로 넘어갔거든. 그런 거로 넘어가면서 반전이 시작된 거지. 그건 나도 몰랐지. 느낌이 이상하게 오더라고.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 하도 오래 조사받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편히 있던 그걸 다시 잡아왔는 거예요. 그걸 나와 같은 옆방에다 가둬놓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둘 중에서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으로 번지고 만 거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올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그러나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벗기까지 다 얘기를 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지지. 뭐 아이러니하게도 김종일이 나를 살려준 거나 같다고 볼까? 그런 지시를 안 했다면 난 죽었지. 꼼짝 못하고 죽었지. 감옥에서 나오기 전부터 알았지. 뭔가면 내가 감옥에 잡혀가니까 북한이 연좌제 무섭잖아요. 정치부 반동놈으로 잡혀갔는데 그거 잡혀갔으니까 대학 교수하던 내 동생이 사라졌어. 내 동생이 먼저 뛴 거예요. 압록강 건너서. 그래가지고 내가 나오면서 나는 사실 나올 때는 그랬지. 야 이젠 이 한번 죽다 살아났으면 얼마나 혼났어요. 이 산 건 정말 이게 하늘이 준 기회잖아요. 정말 살 사람이 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살자. 숨 죽이고 그냥 뭐 어떤 나라요 시대요 이념이요 뭐 정의요 진리요 내가 암만 떠들어봤자 결국 어쩌지도 못하며 죽을 건데 힘도 없는 주제에 그냥 조용히 살자. 애들 먹여 살릴 궁리나 하고 뭐 앞으로 글도 쓰지 말자. 이젠 뭐 글 쓸 자격도 박탈이지. 그러니까 글도 쓰지 말고 그냥 먹고 사는 거 밖에 모르는 그냥 그렇게 애들이나 키우는 거로 만족하자. 그런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근데 그게 호랑이가 고기를 안 먹고 토끼가 풀을 안 먹겠어요? 나는 원래 생게 먹기를 그렇게 생게 먹었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걸 느낀 게 나와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보름이나 넘었나? 또 걸렸어. 네? 뭘 또 걸렸어. 어떤 걸 걸리셨어요? 집에 가만히 지금 몸도 추스지 못한 주제에 쇠약해진 몸 가지고 집에 있는데 할 게 있어요. TV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TV를 보는데 보지 말라는 또 중국 걸 지금 보고 있어. 그것도 우리 애가 밖에 나가 놀면서 대문을 열어놓은 것도 모르고. 근데 북한은 이제 수시로 이제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런 검열 성원들이 대해야 한단 말이야. 아이 한 놈이 무리에 치고 들어와서 현행으로 딱 본 거예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지금 뭐 TV에 뭐 빵빵 나오는데 지금. 야. 자우간 어쨌든 그 사람이 혼자 와서니 망정이지. 그 사람한테 뭐 고급 담배도 찔러주고 돈도 찔러주고 하면서 정말 애걸복걸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른 척하고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놈이 마지막에 가면서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가는 소리가 이런 소리 하더라고. 당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지 않는가? 어디 갔다 오지 않았나?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는가고? 좀 정신 차리고 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결국은 뭘 느꼈는가 하면 이자가 내가 정치범으로 잡혀갔다 온 사실까지 아는 걸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 본 놈이 아니고 내 집을 감시하고 있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난 어느 날인간 잡혀간다. 분명히 나도 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종료하려고 저쪽 사람을 대신 나 대신에 처리했겠지만은 나도 분명 사상이 나쁘다는 것만은 확실하지 않아요? 김일성, 김정일을 꼭 지금 말하지 않았다 뿐이지.
내 영상으로는 어찌 보면 저쪽 놈보다 더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건덕지가 있으면 어느 땐가 다시 잡아갔다가 네 놈도 역시 나쁘구나 하고 또 하나 사건을 처리해서 실적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래서 느꼈는데 마침 마을에 내 중학교 동창생이 있었는데 그 동창생이 보이부의 다른 곳에 그 정치범들을 다루는 감옥의 책임자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빠삭하게 알지. 그 친구가 나한테 조언을 줬어요. 너 결코 완전히 살아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살 길을 찾아라. 이거 나 도망가란 얘기예요. 어느 땐가 날 잡아간다는 거지. 그 친구 말은 내가 100% 신뢰할 수 있지. 왜냐하면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술도 먹고 하는 사이였고 또 그 친구는 정치범들을 직접 다루는 감옥의 책임자로 오래 근무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가 굳이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죽을까봐 알려주는 거지. 그러던 찰나에 먼저 남쪽에 온 동생한테서 연락이 온 거지. 연락이 와서 중국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또 그때는 지금만큼 브로커가 그렇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브로커 또 생기고 오죽할 때까지 중국에서 그것도 내 동생이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어쨌든 조선족들 집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한동안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브로커 온전한 게 나타나가지고 온전한 브로커를 따라서 태국 쪽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들어왔죠. 우리 동생도 그냥 와이프하고 우리 재수 씨하고 우리 조카를 그냥 두고 혼자 도망갔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조카하고 재수 씨 같이 강을 넘었거든요. 여럿이 움직이자니까 애기도 있지 하니까 더 위험하긴 했지. 처음에 중국 땅에 착하니까 제일 놀랐던 게 중국에서 버스 타고 이동하다가 톨게이트 있잖아요. 요금 받는데 거기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그건 또 중국 톨게이트 직원들은 군대처럼 이 제복을 다 입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는 중국 군대 옷을 기본적으로는 알지만 군대도 다양하잖아요. 육군도 있고 뭐 공군도 있고 그다음 뭐 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병종들에 따라서 군복이 아무 나라나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가려 못 보니까 그것도 다 군대인가 했지. 꼼짝없이 또 잡히고 했지. 그 증명서도 없지, 뭐 여권도 없이 뭐 그냥 불법인데 꼼짝없이 잡혔는데 운전기사가 손을 내밀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돈을 주는 것 같더라고. 버스 뒤쪽에 앉아서 멀리 보니까. 근데 그 돈이 얼마인지 내가 알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이 지금 버스 안에 브로커도 탔어. 브로커는 운전수 그 가까운데 운전기사 가까운데 앉고 우린 뒤에 앉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난 또 내 생각으로 한 게 뭔가 하면 이 브로커가 벌써 이 운전기사하고 이 초소하고 이걸 다 매수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그냥 돈 딱 찔러주니까 그냥 무사히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냥 지나가는 건데. 난 그거 통행료 내는 거 그건 몰랐지. 북한엔 통행료란 게 없으니까. 톨게이트 자체가 없단 말이지 북한에는. 길 가다가 돈 낸다는 거 그때 처음 목격했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야 톨게이트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떨어지겠어. 근데 매번 돈 찔러주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이 브로커 능력 대단하다. 아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야 그래서 뭐 괜히 아주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과정을 많이 거쳤지. 또 다른 탈북자들하고 달라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다가 잡혀서 한번 북송당하면 북송됐다고 그걸 죽이지는 않거든. 죽이지는 않지만 이제 자꾸 죽는 이유가 너무 가혹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맞아 죽거나 고문을 못 이겨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 걸려서 죽는단 말이지. 뭐 총으로 쏴 죽이는 뭐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대체 그렇게 죽지. 그게 많이 죽는단 말이지. 그런데 나는 한 번 죽을 구멍에 갔다 온 놈이 이번엔 아까 중국 TV 본 것만도 그런데 이번에 아예 도망갔잖아요. 잡히면 나는 뭐 고문할 것도 없지. 나는 무조건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하지. 그래가지고 정말 죽음을 각오한 길을 남들보다 오히려 나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었지. 남들은 그래도 한번 잡혀가면 혹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지.
근데 나는 아예 기회가 없잖아. 오히려 두 벌로 더 죽어야 될 대상인데. 그러니까 더 겁을 쓸 수밖에 없고, 주머니에다 고춧가루도 아주 매운 청양고추 같은 그런 매운 고춧가루를 주머니에다가 놓고, 그 만약에 위기 일발의 순간이면 고춧가루를 문에다 뿌리고라도 뛰어야지. 아이고, 참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슬펐던 거는 태국에서 이제 결국 잡혔어요. 태국에서 또 버스 타고 가다 잡혔는데, 뭐 가는 날 장날이라고. 그 태국 방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잡혔는데,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수도에서 쿠데타 일어났으니까 수도를 향하는 모든 도로를 군대가 장악하고 다 검열을 하는 거지. 그래 잡혔지. 그날 쿠데타 안 일어났으면 태국까지 그냥 오섭소리 가지. 잡히고 보니까 뭐 달부자 한 10대 명 잡혔어. 그 또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 신세를 한 3일 지고 나니까, 이거 또 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재판 받으러 또 갔는데, 말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재판관이 사형을 내리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지금 앉아서 지금 재판을 받았는데, 북한에서도 재판을 못 받아본 받아보지 못한 재판을 지금 난생 처음 간 이국 땅에서 그 나라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감정이 아주 묘하더만.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뭐 1개월형을 받았지. 그래서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 가서 1개월 살았는데, 교도소 모습도 봤고. 근데 교도소라는 게, 나도 북한 감옥에서 바로 나와서 뭐 감옥 안에 뭐 그 냄새를 떨어뜨리기도 전에 지금 또 잡힌 거지 않아요, 지금 이 태국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대한 그 실태가 가장 이제 비교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북한 감옥에 비하면 태국 감옥에선 일생 동안 있으래도 있겠더만. 그 교도소에서 일생 동안 있으래도 있겠더만. 교도소 울타리 막혀서 밖에 나가지 못한다 뿐이지, 북한 사회에 사는 사회보다 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참 그때는. 그리고 교도소 생활 중에서도 또 매일마다 이제 착잡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태국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아침에 뭐 몇 시든가 8시인가 6시인가 어쨌든 뭐 그때 되면 아침 저 시간이면 다 나가가지고 그 나라 애국가, 그 나라 국가가 나오는데, 국가가 주악되는데 방송으로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뭐 이게 서서 그 경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나도 나가서 그 나라 애국가 이렇게 하고서 태국 국기에다가 태국 국기에다가 이렇게 경례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애국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감정, 북한의 애국가를 들을 때는, 그래도 북한의 애국가를 들을 때는 나라가 개판이든 뭐든 어쨌든 이건 내 나라 애국가다 하고 들으니까, 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건 좀 괜찮잖아요, 그거는. 근데 내 이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이 나라 애국가를 들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나. 야, 이게 참 이상한. 내 이 나라에 살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서 날 받아줄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이제 한국에 입국에서도 눈물이 쑥 나온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제 국정원 조사 끝나고 하나원에 갔잖아요. 하나원에 가니까 다음날 아침에 뭐 또 거기서도 아침이면 첫 시간이면 나와서 그 주학생들 애국가에 또 이렇게 경례를 해요. 그 하나원에서도. 그건 교육 차원에서 그래야 우리가 애국가도 외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구나 그러는 것 같아요. 아침 첫 시간이면 그거부터 시작한다고. 아침 운동과 함께, 아침 체조와 함께 그 애국가를 들는 그 의례를 한다고요. 이 마당에 쫙 서서.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때 애국가를 처음 들는 느낌이 눈물이 쑥 나더라고. 태국에서 남의 나라 국기에 어처구니 없이 서가지고 그렇게 하던 생각, 그 다음 북한 애국가를 듣던 생각. 그런데 이제 와서 대한민국, 여기는 내가 살아갈 나라, 우리 민족의 나라, 여기서 이제 그 애국가에 경례를 한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 그 다음에 그 노래 장중하잖아요. 이 곡상 장중하고 청순하고 정말 맑은 아침의 나라다운 이런 가사와 맑은 아침의 나라다운 곡,
이런 이 모든 게 물밀듯이 그런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아, 정말 눈물이 나더만. 아, 이게구나. 이거다. 이게 내 나라구나. 거짓말 탐지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근데 난 거짓말 탐지기가 과연 보고 싶은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거짓말 좀 해서라도 거짓말 탐지기 구경 한번 좀 해볼까 했는데 차마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그 거짓말 탐지기 그 아주 조사도 막 오래 걸리는데 나는 뭐 3일 정도도 안 걸렸어요. 그것도 주말까지 끼워서 실질적으로 조사는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냥 조사가 쉬웠던가 봐. 아마 진술이 일관적이고 또 이게 글 쓰는 것도 작가니까 그 글 쓰는 건 남들은 낑낑거리면 오래 쓰는데 나는 빨리 썼겠지. 남들은 그걸 쓰는 게 오래오래 쓰는 것만 해도 며칠씩 낑낑거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 나는 별로 직접 맞대면 조사한 시간은 뭐 하루면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자꾸 또 뭐 누구는 거짓말 기계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나도 거짓말하고 그 기계 구경 한번 했어야 되는데 나는 어쨌든 이렇게 궁금한 게 많고 호기심 많아서 사고로 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기계를 난 지금도 보지 못한 게 조금 좀 아쉬워요. 뭐 그 다음에 좋았던 거는 밥 먹는 게 좋더라고. 밥 먹는데 야, 국정원 식사질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야, 이 국정원은 돈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오기 전까지는 뭐 북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는 뭐 중국에서도 좀 잘 먹긴 잘 먹었지. 그 중국은 먹을 거는 풍족한 곳이에요. 근데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잘 줄 줄은 몰랐거든. 그 비싼 그 명란젓 같은 것도 그것도 뭐 북한에서는 정말 먹어보기 힘들어 비싸서 중국에 가도 중국에도 그거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해요. 워낙 중국도 그게 비싸요. 한국도 좀 비싸긴 비싸. 그런데 그걸 그냥 원 없이 이만한 다라에다 담아놓고 마음대로 푹푹 퍼서 그 먹으라고 하는데 그 짠 걸 푹푹 푼들 다 먹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그 어떤 친구들은 그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거 없으면 다시 못 먹을 것처럼 먹지도 못하면 그거 밥주걱으로 하나 듬뿍 떠서 푹푹 그 가지다 놓고 못 먹으면 그것도 다 버려야 되잖아요. 누가 젓가락 댄 것도 어떻게 다시 또 그 내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켜서 이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적당히 푸세요. 먹고 또 가져가세요. 한데 그걸 또 싫다고 두덜벌거리는 사람들도 있지. 아씨 먹을 땐 개도 욕하지 않는다는데 먹는 걸 가지고 말이야. 그런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 그리고 밥이 좋잖아요. 쌀이 기가 막히지. 그걸 먹던 데다가 태국에 가서 오래 있었잖아요. 거기서 있을 때 거기 쌀은 정말 그 북한에서 그 알람미라 그러는데 그 알람미를 밥한테 그 풀기 하나도 없고 불면 날아가고 이런 쌀이잖아요. 그게 그 다이어트 하는 데는 좋겠더라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조선 쌀을 먹어봤으면 늘 그랬거든. 북한 쌀도 맛은 있는데 북한 쌀은 정미가 발전을 못 해가지고 쌀 잘 잃어야지 안 하다가 잘못하면 돌 씹으면 이빨이 부러질 줄. 그 북한 쌀은 맛있기는 한데 이게 정말 밥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이런 정미가 발전해가지고 돌 하나 없잖아요. 흙 한 점 없고 그냥 물에다 쓱 헹궈서 해도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북한 쌀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안남미만 먹다가 국정원이 와서 밥을 봤는데 밥이 막 빛이 반짝반짝 나지. 풀기 찰찰 완전히 뭐 북한에서는 뭐 완전 찹쌀이나 한 가지지. 밥을 먹는 사람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진짜 밥이다. 이게 밥이지. 이제야 내 나라 쌀을 먹는구나 이 생각. 그래서 밥도 쌀도 좋고 반찬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벌어먹기 위해서 그러긴 하지만은 직장에 나가고 그다음 질서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북한처럼 조직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강요를 하고 뭐 이런 거 없어도 스스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된 그런 약속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자각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굴러가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조직도 없고 북한처럼 귤도 없고
이 뭐 몽둥이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사이가 굴러가겠어요. 그래서 무질서만 뭐 난무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그 단점이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북한은 강제 규율, 몽둥이 규율이지만 여기는 자각적으로 지키는 규율이 북한보다 더 강해요. 직장도 보면 야 지각할까봐 지하철에 올리뛰고 내리뛰고 뭐 할 때 보면 야 이게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자기가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다 돼 있구나. 시스템으로 이렇게 너무 잘 돌아가는구나. 야, 그 시스템에 이게 여긴 뭐 북한처럼 사상교양 사업도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통화 안 하는데도 이렇게 말을 스스로 잘 듣는다는 게 아, 이게 정말 놀랍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나이 들어서도 이 공부 계속 하는 거. 특히 노인들이 한 70대는 할아버지가 뭐 서울대 입학했다 뭐 이런 거 나올 때면 이야 그 나이 왜 대학교 갈까 이런 생각들. 와 참 문화적으로 가장 다른 게 있다면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인위적이고 강제적이고 강요 뭐 이런 데 의한 룰로 움직이는데 여기는 스스로 상호간의 약속과 계약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현재는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소방 이런 걸 보는데 그거는 생기고 한편으로 그러면서 소설가로서 소설을 쓰고 있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도 관여를 하고 이것저것 나 여기 와서 이것저것 많이 원래 생겨먹기를 그런지 이것저것 내가 간참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감자 있구나. 감자탕이랑 이 감자 어쩌다 건졌다. 감자탕이랑 이게 감자도 없단데 다른 소리겠지. 이게 그냥 감자탕이면 감자만 가뜩 해야지 뭐. 근데 감자 두 알밖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2006년에 북한에서 온 탈북 작가 도명학입니다. 뭐지? 뭐? 냄새 맡아볼까? 냄새도 안 나는데? 선생님 진짜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어릴 때도 사고를 많이 쳤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에 만족을 안 하고 그 외에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들 자꾸 알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고 처음 해보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어릴 때 심했어요. 교과서에서만 바다 보잖아요. 영화에서나 보고 바다 진짜 한번 보고 싶은 거지. 9살에 집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9살이요? 기차 타고 멀리 9살에 그 사고 쳐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 났댔지 그때. 어디 가는지 행적이 없어졌는데 돈 한 푼 없이 9살짜리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북한에 아이 실종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저 안전부 경찰 거기다가 신고하지. 그럼 뭐 또 최대한 또 전화를 통해서 친척들이 전국 각지에 어디 있으면 가 있을 만한 곳에 친척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근데 거기도 안 왔다면 이게 문제인 거라. 근데 나는 친척 집에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더 난린 거 아니에요 이게. 경찰 그다음 기차 이런데 기차에도 다 경찰들이 있잖아요. 그 철도 안전부 이런 데도 다 이게 이런 애를 보면 단속하라고. 이따가 단속이 됐는데 또 도망갔지. 화장실 가겠다 놓고 도망가고. 그런 일을 많이 했지. 그 비슷한 일 많이 했지. 그 다음 또 한때 소련 영화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건 한 14살 때 마지막으로 그런 가출을 했는데 그때 또 이 영화만 보지 말고 소련을 진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어수룩한 친구 그것도 하나 또 꼬셔가지고 국제열차 모스크바행 몰래 기어 들어가서 화장실 안에 천정을 올리 뜯고 도라이바를 사다가 화장실 천정 판넬을 뜯고 그 안에 열차 지붕 둥그렇잖아요. 그 안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갖다 또 붙잡혔지. 계속 붙잡히셨네요. 그때 나이가 14살이었어요. 14살이요? 그런 일 많았어요. 별의별 일 다 있었어. 자꾸 이따금씩 사고 쳐가지고 아버지한테 매도 많이 맞아대고. 매도 맞을 때뿐이지 한동안 지나면 또 그러고 맞을 때뿐이야.
저희가 오늘 감자탕을 먹으러 왔는데 북한에서 감자탕 같은 음식 드셔보셨나요? 거기는 이렇게 감자탕이란 말은 없고 이제 감자장이란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감자를 썰어서 저 된장국에 국거리를 감자로 한 거지. 감자를 썰어서 그게 그 감자장이라고 하지. 감자탕이란 말은 없는데 나도 여기 와서 감자탕이라고 하니까 아 북한에서 말하는 그 감자장인가 했는데 청국장처럼 뭐 이런 감을 국거리 감을 감자를 그냥 넣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보니까 이건 감자는 안 보이고 고기가 있고 뭐 다른 거 다 있는 이게 무슨 감자탕이야. 고기탕이지. 이름만 감자탕일 뿐이지 나는 또 순 감자로 되어 있는가 했어. 근데 실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감자탕이라니까 다 그 감자인가 했는데 보면 감자탕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청국장이라는 게 그것도 북한에서는 못 들어본 말인데 청국장이 뭔가 먹어보니까 아 이게 북한에서 썩장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같구나. 우리 된장은 다 보드랍게 가루 내서 이 말한 거지 않아요? 그 된장은 네. 고추장이든 뭐다 보드랍게 가루 내서 담근장이잖아요. 근데 이 청국장 보면 이게 콩알도 이렇게 뚝뚝 반쪽짜리 막 깨진 게 그거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썩장이란 거 그렇게 만들거든. 가루 안 내고 그냥 콩을 이렇게 매주 써서 곰팡이 끼우게 해가지고 절구로 좀 대충 찌치 그러다 보니까 보드랍게 가루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띄워서 이제 곰팡이 된장 곰팡이 띄워가지고 그래 숙성시켜서 먹는 게 그걸 썩장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청국장이라고 해서 뭐 또 특별한 건가 했더니 먹어보니까 아 이게 썩장을 청국장이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응. 어우. 아 고기 크다. 이게 어디 감자탕이야. 고기탕이지. 맛있구만. 어우. 요것도 섞어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 이렇게 해서 섞어서 국물 좀 먹어야지. 구수하다. 이건 여기다 말아 먹어야 돼. 북한에서도 흰쌀밥 많이 드셔보셨나요? 그렇지. 계속 먹지 못한다 뿐이지. 뭐 쌀밥이 주식인 민족인데 쌀이 없으니까 옥수수랑 뭐 그런 거 뭐 다른 걸 잡곡들 많이 섞어 먹는 거지. 북한 밥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고. 그거 쌀 중국 쌀이나 그 안남미 아까 말한 그런 거로 국내 쌀은 안 그래요. 북한 쌀은 안 그런데 워낙 귀해서 그렇지. 중국 쌀은 그렇게. 그렇지. 중국 쌀이랑. 저는 가난한 집들은 아무래도 중국 쌀을 많이 먹겠네요. 그렇죠. 중국 쌀을 많이 먹고 그다음 뭐 북한 사람들 그거 없으면 제일 좀 싼 게 알라미가 아무래도 싸단 말이에요. 근데 알라미는 왜 많이 사는가 하면 가격도 싸지만은 그래도 옥수수보다는 비싸요. 그것도 흰색이라고. 근데 달기 먹어도 알도 못 낳는 놈의 쌀. 그게 밥 지을 때 그거 물을 분 것만큼 이게 불른다고 할까? 이게 쌀이 많이 불거든, 알라미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불수록 더 불면 날아갈 정도로 불어나니까. 그러니까 식구 여럿인데 밥그릇 푸기가 이런 쌀이면 요만큼밖에 못 퍼주잖아요, 그거 한 숟갈밖에. 근데 그거 하면 좀 이렇게 양이 많이, 그러니까 양이 좀 보기라도 일단 먹을 때라도 좀 많이 먹은 느낌 나잖아요. 불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면 날아가지. 이런 쌀도 이 북한군에서 너무 쌀이 귀하니까 군대들이 자체 개발을 한 시루밥이라고 있어요. 그게 뭔가 이 쌀을 씻어서
솥에다 이렇게 빵 하는 것처럼 이 다리를 넣고 거기다 보자기 해서 찧어서 쌀을 불려서 한번 찧어내서 그다음 그걸 다시 밥하는 것처럼 쏟아서 물 맞춰서 밥하면 거기 이렇게 불어나는데 그거 얼마나 그 하기 번잡해요 그거. 근데 하도 없으니까 북한군 군인들 스스로가 그걸 개발한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 밥이라도 좀 이렇게 많이 담아서 이렇게 좀 그게 불면 날아가지 그게. 그 안남미도 아닌 그 안남미처럼 만드니 그 기술도 대단하지. 그래서 그걸 만든 놈이 큰 표창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일반화된 거지. 얼마나 쌀이 부족했으면 그런 걸 어느 나라에서 연구하나. 슬픈 얘기지 그게. 밥 불면 날아간다는 게 그래서 날아가는 걸. 그러자면 그냥 이런 쌀인데 그 뭐 북한 쌀이나 여기 쌀이나 질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같은 벼농사 같은 땅에서 나고 같은 물 그게 뭐 불어 날아 안 가요. 근데 밥을 말아 드셨네요. 난 밥 말아 먹어요. 말아 먹는 거 제일 좋아해. 된장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걸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어와가지고 외국에 가도 제일 먼저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야, 빨리 집에 가서 된장국에 밥 푹 말아 먹어야 이게 먹어갖고 난 뭐 스테이크요 뭐요 무슨 외국 가 뭐 그게 한두 번이지. 그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걸 먹고 자라면 괜찮은데 그런 거 안 먹고 살게. 그냥 내 입은 아직도 전통 입이지 전통 입. 나이 먹은 사람들 되게 다 그렇잖아. 감자 있구나. 감자탕이랑 이 감자 어쩌다 건졌다. 감자탕이랑 이게 감자도 없단데. 다른 소리겠지. 이게 그냥 감자탕이면 감자만 가뜩 해야지 뭐. 근데 감자 두 알밖에. 감자탕이란 게 돼지 뼈 어떤 부위를 감자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 돼지뼈에서 돼지 뼈의 어떤 부위가 감자라는 부위가 있대요. 돼지 잡을 때마다 감자탕 집에서 감자라는 뼈만 다 가져가자면 돼지 얼마나 많이 잡아야 돼. 갈매기 쌀이라고 해서 난 진짜 갈매기 그렇게 많아서 이 바닥 갈매기 다 없어지겠다. 이 가는 식당만 갈매기 쌀 진짜 갈매기인가 했어. 야, 그 갈매기 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뭐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그 갈매기 고기 먹으려고 갔는데 나 돼지고기 주더라고. 갈매기 고기 안 주는 거. 아 이게 갈매기 쌀은 아 이게 날아다니는 갈매기야. 뭐 그러면 할머니 뼈 해장국 아까 할머니를 잡아서 뼈를 이 갈매기 쌀 뭐. 삼겹살도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삼겹살이란 말을 북한에서는 안 쓰거든. 없어 그런 말이. 그래서 삼겹살을 해서 그건 뭔가 보니까 돼지 뱃살이더라고. 근데 북한에서는 시장에 가서 고기 쌀 때 돼지고기 달라 그러는데 뱃살 주면 제일 싫어하거든. 왜 이거 준 거야? 사람 어떻게 뭐 저짝 고기 저 갈비랑 무슨 뭐 이런 다른 데 그 다리살이랑 뭐 이런 거죠. 뱃살 제일 싫어하거든. 갈비를 제일 좋아하지 갈비. 그 다음 다리, 그 다음에 이제 대가리, 뱃살이 마지막이지. 김치나 이런 것도 많이 드셔보셨나요? 그렇죠. 거기서는 북한에서는 이 김치를 특히 저 함경도 쪽, 양강도 쪽에서는 1년치고 반식량이라고 할 정도로 돼 있던. 왜냐면 겨울이 우선 길기 때문에 김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김장을 많이 하지 않으면 겨울에 부식물이 없는데 반찬감이. 그러니까 김치하고만 해야 돼야 되니까 술안주도 김치요. 그러니까 김치를 많이 먹는 거예요. 양강도 같은 경우는 겨울이 특히 더 길기 때문에 1년 치고 반년분은 김장을 해야 되거든. 식구 한 4, 5명 되는 집은 김치를 1톤 담가야 된다고. 와. 그것도 모자라. 밥은 조그만 김치로 배로 채우는 파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을만 되면 김장 전투지. 김장감 마련하는 게 아예 그야말로 전투라니까. 배추밭 습격하고 다른 직장에서 뜯어놓은 걸 밤에 습격에 도둑질도 하고 그 다음 또 여기저기 인맥 동원해서 추가로 더 받아보려고 그러고 난리라니까. 그렇게 중요해. 그냥 이제 평양지방 항해도 이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낫지. 겨울이 짧으니까 많이 안 담가도 좀 되니까 이쪽엔 조금 완화되는데 저 함경북도나 양강도 쪽에는 완전히 이게 겨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채소 농사 자체가 양강도 같은 경우는 여름이 짧으니까 1년살이 식물이에요. 그래야면 봄에 요즘처럼 이게 지금 한창 파종기 있잖아요. 이때 배추를 심으면 이 배추는 가을에 거두면 그 해 농사를 거두니까 단벌 농사인 거라.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다른 거 심었다 보리랑 뭐 심었다가 베고 나면 그게 또 기간이 남으니까 그 기간에 배추를 심으면 배추는 생육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하면 또 가을이 되잖아요. 두벌 농사가 가능한 게 채소 농사인데 양강도 같은 건 그거 가능하지 않다니까. 단벌 농사를 한다. 그러니까 농사 면적이 더 많아야 수요를 보장하잖아요.
그런데 산지가 기본 많고 경지 면적은 적으니까 수요는 더 많고 하니까 늘 모자라요. 어떤 해는 양강도 해산 같은 경우는 채소농사 확 망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급하면 시정부에서 대책 취해서 중국에다가 말하자면 압록강으로 중국 배추들이 막 들여온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김치를 담가야 되니까. 방금 다 굶어지니까. 그 김치를 배추 막 중국 거 막 자동차로 압록강 건너서 막 대량으로 막 들여와서 공급한다고. 웬만한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안 그러는데 정말 너무 이 남새 농사가 완전히 폭삭 녹았다. 여기서도 뭐 금추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 되면 중국에서 공수해더라고. 지금도 되게 또 엄청 힘들어졌다고 북한이. 힘들지. 힘들 수밖에 없지. 밀수도 못하게 국경 그렇게 봉쇄해놓고 중국하고 막아놓으면 저거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때까지 막힌디다가 이거 살기가 어렵지. 국내 생산은 되는 게 없지. 뭐니뭐니 해도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는데 농사 잘 되자면 농사 뭐 하늘만 믿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좋아요? 남쪽도 북쪽도 다 한 가지 파종기에는 비 안 와서 싹이 돋아나기 어렵지. 다 지어놓으면 태풍 폭우 몰아서 다 쓸어가지고 모래 잠겨서 다 썩이지. 그러니까 농사 하늘만 믿고 농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남쪽은 대신 대체하는 게 저수지 이런 댐도 잘 돼 있고 관수체계 다 잘 돼 있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북한만큼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다 대주기 때문에 그래도 모내기도 할 수 있고 파종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여름에 너무 가물 때도 물 좀 뿌려줄 수 있게끔 다 이게 관계시설이 돼 있으니까. 근데 조금 그거 한 대씩가 말은 말인데 그니까 뭐 급하니까 사람들 동원해서 그 넓은 논뼈 거기서 TV 나온 거 보라고. 사람들이 양동이 들고 물동이 들고 강에 가서 물 퍼다가 그 논에다 붓는데 그런 식으로 장비도 없이. 그거 채우겠어요. 사람 수만 명 내몰아서 그 밭에다가 하는데 이쪽에다가 다 부으면 저쪽은 불 쐬면 이쪽에 또 다 물이 없어져 버려. 그러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고. 그건 농사를 짓자면 물질 기술적 토대가 돼 있어야 그 농사를 잘 비료 부족하지. 그것도 비료도 뭐 한 가지 비료만 또 많아 되나 어느 때는 어느 비료 주고 어느 때는 어느 비료 맞고 이런 건 적기가 있는데 없으니까 어느 한쪽 비료라도 많으면 다행이지. 그거라도 뿌린다고. 근데 그것도 없으면 옥수수 서서 그냥 말라 죽는 거지 뭐 비들비들하고. 마지막에 가을에 보면 옥수수 송이 요만하지. 식량난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다음 보다 중요한 거는 공동농사기니까 자기 것처럼 알심 있게 일을 안 한단 말이야. 뺏어가 버리니까. 내가 농사를 지으면 이것이 내 몫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열심히 한 것만 오는데 안 오는데 누가 바보라고 그거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굶고 또 다음에 열심히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 안 하니까 배때기 고프지 내년에 열심히 일해라. 이 다음 내년에 열심히 일하면 또 다 뺏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냥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 그 열심히 하겠나 다 이렇게 되면 큰 농사가. 중국도 그래서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한 거예요. 중국 그래 얼마나 많이 굶어 죽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중국도 이게 자본주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등소평이 개혁 개방해서 땅부터 다 분할해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완전히 내 거다 이렇게 소유권은 안 줬어요. 안 줬지만 한 100년인가 뭐 이렇게 사실상 줬거나 이건 뭐 100년 동안 네가 팔지만 못할 뿐이지 여기서 뭐 이 밭에서 뭘 했든 지부 짓겠으면 짓고 뭐 농사 여기다 짓든 뭐 호텔을 지어서 벌어 먹겠으면 먹고 전적으로 관리권을 맡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굶어 죽던 나라가 한 2, 3년 만에 쌀이 남게 됐죠. 중국 사람들이 죽긴 애걸 이랬던 거야. 비료도 뭐 없고 중국도 비슷했지. 트랙터도 제대로 없고 격리제도라도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농민들이 해를 가려몰고 밭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안에 가서 부식토 까서 등짐으로 저 나르든 어쩌든 밭에다 깔든 어쩌든 변이 마려워도 다른 집에 가지 않고 제 집에 냈다 뛰어가서 자기 집 밭에다가 싸고 그러니까 농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가 되니까 농민들이 내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되지. 내 먹고 나머지는 팔으면 돈이 나오지. 그 돈 가지고 생활비로 들어 쓰겠지만은 그 돈이 저축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해부터는 등짐을 안지게 비료를 사야지. 비료를 사서 치니까 또 농사 더 잘 되지? 그 또 더 이윤 남지. 다음에 돈이 또 더 많은 밭을 계속 갈기 힘들다 이제는 힘으로 트랙터 사야지. 트랙터 사고 그다음 어느 정도 되니까 중국 공산당은 뭘 농촌을 지원하는데 농민들한테 자금 융자 트랙터 살 돈 꿔가라. 이자는 없거나 조금 있다. 갚는 거는 10년. 농촌진흥정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는 거지. 중국은 그 정책을 아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되니까 북한 보고 너네도 해라 빨리.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사회주의 원칙도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사회주의 지키나 쏘나 하지. 너 그러다 다 망한다 이게.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개똥나발을 부린다 하고서 그 안 하고 그냥 어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데 그것도 사실상 놓고 보면 김일성, 김정일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북한의 처지는 실정은 중국하고 같지 않다는 거란 말이야. 근데 대놓고 그게 뭐냐 물어보면 대답은 딱히 안 하지만 기본 내속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분단국이기 때문에 개혁개방하면 자유의 물결이 들어오면 북한 체제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단 말이야. 사람들이 배떼지 불러서 개인 농사, 그 다음 자본주의 방법으로 해서 농사 잘 지었지. 그러다 개혁개방하니까 남한에도 가보겠지. 이렇게 소식이 다 알겠지. 그러다 보면 야 사회주의 개파에다 싹 둘러 엎읍시다. 이러면 김일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큰일 나잖아요. 본인 권력도 다 늘어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실정이 분단인 거야. 결국은 분단. 김정일도 개혁개방 하기 싫어서 안 한 거 아니야. 중국도 몇 번 그래서 김정일 몇 번 갔다 오다가 그러다 툭 꾸요 뭐 7일 경제조처 이런 시도들을 여러 번 했지. 할 때마다 좀 시작해놓고 보면 아이고 이거 벌써 움직이는 게 다르거든. 그러면 야야 그만둬라 그 암자 없던 일로 와서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도 엄청 하고 싶었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었죠. 엄청 개혁개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하면 지가 죽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들의 처지. 그 몇 명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적어도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김가 대신 박가나 오가나 무슨 뭐 신가나 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김씨들이 했던 걸 부정을 하고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 다른 성이잖아. 이집트 우리는 새로운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는 개혁 개방으로 갈 것이고 우리도 이남과 같이 발전하자면 우리라고 못하기만 우리도 개혁 개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본주의로 간다. 자본주의로 가가지고 우리가 통일하자. 우리는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 나라의 국가 최종 정책이다. 딱 선포하면 인민들이 다 박수치. 그런 인물을 나올 수 없게 통제를. 그러니까 지금 저거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고 파도 못한다. 왜냐면 지들이 지은 죄 다 드러나게 했는데 죄 짓고 그 책임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다음 6.25 전쟁 전범 그 책임 이 모든 것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3자가 정권을 장악할 때 나라가 탈바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밖에는 안 돼요. 김일성, 김정일은 하고 싶어도 못해. 속으로 엄청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자기 죽는데 약이 먹을 때는 좋잖아요. 계속 쓰다 보면 쟤 죽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개혁개방 같아. 처음에 달콤하겠지 좀 발전하고 다 뭐. 근데 두루두루 하다가 마지막에 인민들이 의식 깨고 뭐 어찌 그다음 야 들고 일어나면 리비아 가다피처럼 에코나 하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신을 깨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지렁이로 있어야 자기가 죽지 않지.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져도 안 되는. 똑똑해지면 죽지. 그래서 선생님처럼 호기심 많고 이것저것 보려고 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 다 반동분자 되지 지금은. 알고 싶은 게 없어야 저기서 살아남아. 나처럼 알고 싶은 게 많아 하면 그런 사람 많으면 또 골치 아파요. 저기서는 알고 싶은 많은 건 어떤 사람 어떤 호기심만 장려하는가.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것인가. 용접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호기심을 장려하지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면 이봐 네가 뭔데 사회를 발전시켜. 어떻게 하면 시대를 더 진보적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뭐 네가 뭘 되지. 지금도 얼마든지 진보적이거든 이 놈새끼야. 이렇게 되지. 그거 안 되는 거야. 사회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만은 호기심을 가지지 말아야 돼. 이런 반찬들을 북한에서는 사서 먹어야 들었거든요. 북한의 식당이 남한하고 좀 다르긴 다르지. 이게 오늘 이 감자탕 먹었잖아요. 이 감자탕을 먹었다면 이런 거는 이건 그냥 나오는 거지. 이게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도 가끔은 사람에 따라서 좀 이뻐 보이거나 아니면 단골 고객이어서 혹은 무슨 이래저래 그 주인의 식당 측의 그 생각에 따라서 서비스로 이거 뭐 좀 주는 건 있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하나 다 돈 내야 된다니까.
물론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 나라들이 들어있는데 기본 한국은 이거 이런 저 기본 감자탕이다 하면 이 기본 이거는 돈을 안 내잖아요. 그다음 밥도 이거 뭐 어떤 식당은 밥을 한 고기 더 추가로 하면 돈 더 내야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내고 그냥 밥은 그냥 2개든 3개든 그냥 주는 데도 많지.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지. 아니 하나하나 다 귀해 죽겠는데 김치랑 더 달라. 아무리 단골이라도 김치 더 달라고 해서 한 번 더 줬는데 또 3번째까지 달라면 그 다음엔 째려본다고. 그러면 그 양파 같은 게 이런 것도 다 있나요? 그렇지. 북한에서 이거 옥파라고 하는데 양파를 옥파라고 하죠. 옥파라고 하는데 그게 이거인데 이 원래 양파는 말 그대로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잖아요. 북한 거나 여기 거나 다 뭐 우리 전통 채소가 아니니까 북한도 저거 이제 유럽에서 들여왔어요. 저거 1980년대에 처음 들여왔어요. 그래서 옥파를 대홍단 지구에 백두산 지구 거기에다가 옥파 농장이라는 걸 조성하고 이거를 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어느 나라든가 체코든가 뭐 어느 나라 불가리아 뭐 자관에 어쨌든 유럽 어느 당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종자를 들여다가 이렇게 재배를 했거든요. 옥파 농장이라는 걸 아주 큰 구경 농장을 설립하고 이걸 심었는데 그게 이게 여기서 와가지고 양파라고 하니까 뭔가 했더니 옥파도 많은데 맛이 북한 건 매워. 여기 건 안 매워. 그게 기후 환경인 것 같아요. 그 특히 백두산지구 그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모든 식물이 열매가 쌀이든 채소든 과일이든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키운 거는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 거는 이거 하우스도 키우기도 하고 뭐 이 밖에서도 키우기도 하겠지만 북한처럼 이 일교차가 심하지 않단 말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게 맛이 밍밍해. 그 북한 쪽에서 있는 그 식물들, 과일들 이런 것들은 남쪽하고 그 차이 나는 것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감자도 남쪽 감자하고 북한 감자하면 여기 그 맛이 없거든. 그것도 북한 감자라고 다 맛있는 게 아니고 저 백두산 일대 개마고원 감자만 맛있지. 평안도나 무슨 뭐 남쪽 강원도나 뭐 이런 데 건 여기하고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개마고원이 고원지대 저 백두산 거기는 일교차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도 강원도도 맛있는 감자가 있어요. 그 태백 같은 데 높은 데 있잖아요. 이 해발이 제일 높은 지역에 거기서 좀 나는 게 있는데 거기 감지는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근데 여기는 그 수요가 그 보장 못하지고 조그마다 말이에요. 양강도 개마고원 백두산 뭐 그 일대는 감자밭에 하늘과 땅이 맞붙을 정도 고원이잖아요. 거기 뭐 감자 엄청나게 많이 심지. 통일된다면 아마 거기 감자 지금 농사를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감자 농사 많이 하면 그 감자 아마 남쪽에 많이 와야 될 거예요. 근데 감자는 단점이 뭐냐면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아가지고 이 운송이 아마 그때 가서는 운송 때문에 좀 백두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 가져오려면 철도가 잘 깔리면 또 빨리 가져올 수 있겠지. 지금 철도 가지고 북한 철도 가지고 가져오다 보면 오는 도중에 감자 다 썩어버리죠. 그때 되면 수송 인프라도 다 개선될 거고 그러면 농사도 더 잘 될 거고 하면 아마 그게 감자예요. 오늘 낮에 캤으면 내일 아침이면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에서 맛볼 수도 있지 뭐. 그런 정도는 괜찮거든. 궁금한 게 북한에서 당 간부셨잖아요. 당 간부들의 식사는 그래도 일반 주민들에 비해서 잘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과 비교해서는 어떨? 그게 원칙대로 하면 잘 먹을 것도 없어요 거의는. 왜냐면 그 배급제 기준에 맞춰서 간부 우대도 이렇게 다 정해놨기 때문에 옛날에 배급, 식량 배급 제대로 주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때도 보면 원래 사회주의 국가니까 평등을 주제로 하는데 사는 것이 간부라고 해서 너무 큰 차이 나면 그건 자본주의나 다를 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일반 노동자가 봉급이 무슨 1,000원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아무리 높은 간부 대짜봐야 2,000원, 3,000원 이상 넘어 못 간단 말이야. 3,000원 넘어가면 크게 넘어가지. 그건 아주 고위급이거나 뭐 월급만 놓고 볼 때 그런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간부들한테도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있어야 주지. 고위급 몇층까지 고위층이나 그렇지 거의 없어요. 노동자들보다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 명절에 노동자는 술 한 병도 안 준다 하면 간부는 한 병이라도 준다거나. 그 정도예요. 그거 가지고 그 뭐 생활이 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난다 하는 건 뭔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간부들에 한해서만 그래. 어느 부서인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인사권을 가진 당간부다 하면 그거는 옛날에 공급이 정상적으로 될 때가 돌아오기 싫지 오히려. 그때 그거 받아봐야 노동사고 뭐 한
조금 더 잘 살았거든. 그 시절이 그 다시 오면 그 좋겠어요. 지금은 노동자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들어오고 주체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차이가 그래 확 나는 거지. 근데 저놈한테 뇌물 바쳐봐야 나한테 이득도 없고 그냥 무늬만 당간부야. 아무 권세도 없어. 그건 그냥 예의상 뭐 좀 생기면 좀 뭐 에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좀 이렇게 주는 그런 거나 조금 이 허주머니 조금 들어갈 때 있을 뿐이지 그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 있는 간부들은 늘 어떻게 하면 먹을 알 있는 부서로 옮겨갈 것인가, 어디 얻어먹을 데 없는가 해서 여기 끼웃 저기 끼웃 그 아주 점잖은 비렁뱅이처럼 그냥 지도사업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어제 갔던 지도사업 하는데 사탕 공장이 오늘 어제 갔는데 오늘 또 가고 핑계를 만들어서 모레 또 가고 앵벌이 하러 다니는 거죠. 다 다르다니까. 일률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높은 자리 가재도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좋은 자리 가재도 그냥 조동시켜주나? 이 인사권 가진 놈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놈이 맨입에 해주나? 맨입에 안 해준단 말이야. 자기한테 들고 온 놈 가득한데 그것도 그 차에 들어주지 못해가지고 사기꾼 소리 들는데 받아놓고는 자리 차는 바람에 기다려라 하는데 1년 지나도 자리를 안 주고 계속 달라간다. 사기꾼 같은 새끼. 그것도 골치 아파 죽겠네. 그러니까 정말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생각해보니까 안 그렇겠어 그게. 그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이제 전기 소방 관리 방제실이라는 곳에 있고 그렇게 하고 뭐 나머지 시간은 이제 글을 쓰지. 작가니까 글을 써야죠. 또 그 외에 무슨 사회활동도 좀 해야 되고 시민단체도 관여하고 있고 뭐 하니까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마음 편히 지내는 날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찌나 바쁜지 이게 큰일 치는 것도 없으면 어쩌면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도 들 때 있고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한국 처음 오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42, 2006년에 들어왔으니까. 벌써 그럼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죠. 이제는 올해 2025년이니까 그렇지 20년 거의 됐지. 19년 차 됐네. 내가 올 때는 비록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혼자 왔어야 되는데 오면서도 생각했지. 우선 내가 먼저 자리 잡고 반드시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남쪽에 오니까 또 국정원조사 끝나 하나원이 걸치고 그다음 태국에서 감옥 생활하고 뭐 어제 도중에 하다 보면 그거 1년 울 지나가는 그 시간이 또 와서 또 자리 잡아야 뭐 어떡하지 모르겠도 모르지. 두루두루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이에 또 가족을 또 이게 추방 보냈더라고. 산골에 차길도 제대로 없는 곳에다가 이게 쫓아보낸 것도 북한에서 친구들 통해서 전해 들었단 말이죠. 브로커들 통해.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래서 그걸 또 산골에서 뽑아내왔지. 내와가지고 북한의 친구들 또 친척들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왔다 갔다 전전긍긍 하면서 있다가 그렇게 하면 데리고 오기 완전히 한국에 데리고 오기까지 한 5년 걸렸어. 그래서 뭐 집사람도 오고 뭐 애들도 셋이니까 딸만 셋인데 다 왔고 뭐 지금은 성인이 됐지. 애들 다 커서 나처럼 이렇게 전 가족을 다 데리고 온 사람이 많지는 않지. 그래서 웬만하면 탈북민들 모인 곳, 뭐 탈북민들 이렇게 많이 모인 그 가족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할 때 보면 될수록 내가 가족 얘기를 안 해요. 딱히 물어보기 전에는. 왜냐하면 가족 얘기를 하게 되면 혼자 온 사람들은 좀 마음이 긁어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말하기 안 되거든. 다들 힘들어한 가족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한데 나만 뭐 가족 다 데려와 가지고 그냥 잘 되고 어찌고 히덕덕 이런 소리 하게 되면 그게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상처가 오히려 되는 것 같고 뭐 그렇지. 그래서 될수록 안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리나. 나 같은 사람은 소수고 되게 혼자 오거든요. 혼자 오니까 특히나 하나원 나온 첫날에는 특별히 외롭거든요. 그날부터 던져지니까 사회에 혼자 던져지는데 친척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낯선 동네 갔다가 혼자 떨거덕 갖다 놓으니 이게 무슨 절에 고도에 온 것 같고 모든 게 혼란스럽고 뭐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외로움이 시작되고. 그런데 어젯밤까지는 하나원에서 숱한 동료들끼리 웃고 떠들고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이는 다 사회에 나간다 뭐 희망이 부풀었는데 정작에 다 헤어져 가지고 뿔뿔이 임대 아파트 받아가지고 댕그라니 앉아 있으면 그날 전에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대다수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도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서울은 대단지들이 이렇게 집단 거주시킨 지역은 좀 났고 인천도 집단 거주 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났는데 그 외 지역 저기 안동 무슨 강원도 홍천 무슨 뭐 또 어디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완전히 절의 교도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주변 사람들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접근하재도 서로 또 선입견 가질 수도 있고 어색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정착하는데 아주 그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그 시기를 넘긴 사람들은 괜찮아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가지고 어디서 이런 그 마을의 유지격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잘 적응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가, 그런 곳에 이제 탈북민이 이제 혼자 가게 되면 그 마을에서 우선 따뜻하게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뭐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그럴 수 있겠다. 이거 뭐 이렇게 하고 좀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하면 식구가 되는 거지. 예. 그 마을의 한 가족으로 되는 거고,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지역에 이제 홀로 떨어져 있는 이런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을 좀 특별히 해줬으면 좋겠어요.